자, 이제 139페이지 잠깐 보시면 거기 535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런데 그 위에 양가로 2번에 제가 붙여놓은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순환에는 그냥 조문만, 여기가 자주 나오는 데는 아니니까 조문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령 갑하고 갑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그런데 이 건물은 이미 3월 1일자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상태였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은 무효. 왜 무효냐? 원시적 불능이니까.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확가적사, 여기가 법률의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것이 원시적으로 불능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이다.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라든지 대금 지급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갑이라는 친구가 이러한 사실을,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책임을 져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상대방 을이 갑에게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을은 상대방은 이 사실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유책 당사자가 무책 상대방에게 지는 책임, 요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책임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보십시오. 을이 원시적 불능에 대하여 선이 무과실이라면 을은요, 자금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무효니까 대출을 받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도 상환해야 되겠죠. 그러면 중도 상환 수수료, 요게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요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은 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손해를 뭐라고 하느냐? 신뢰손해라고 합니다. 신뢰손해. 그래서 여기는 또는 신뢰이익 배상. 신뢰이익을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조문을 읽어보면 요 손해배상은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어가지고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만, 신뢰이익이라는 것은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행이익이라는 것은 만약 이 계약이 유효했다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긴 이익 또는 손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조문 자체에 친숙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것은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봤습니다. 애가 악이거나 또는 과실이 있었을 때 책임을 지는 건데, 요 을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라는 거. 자, 조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앞에는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신뢰 손해라는 거고요. 믿었다는 게 신뢰.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요거를 이행이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효과에가 그 표현들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조문을 통해 가지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밑에 효과만 잠깐 내려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거기 2항도 읽어봐야죠.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바로 그 밑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규정은, 즉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라는 거,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효과까지 내려오셔가지고요. 유책 당사자는 무책 상대방에 대하여, 즉 알인 사람은 선이 무과실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그래서 신뢰 손해 또는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 또는 신뢰이익에 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라는 것. 그 용어 이렇게 주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일단은 조문만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 OX 가셔가지고요. 66페이지 948번. OX 66페이지 948번. 불특정 다순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청약은 불특정 다순한테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자판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9번. 우리가 확가적사에서 여기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즉 확정 가능성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 50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51번 청약에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2번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의 유인, 청약에 해당한다 했으니까 X가 되겠고, 53번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 54번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봐주시면 됩니다. 55번 주의,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잘못됐죠?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을 하죠. 효력 발생하고 계약 성립 시기하고 구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56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도달 전에 사망하였다.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죠. 그러니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는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7번 넘어가고요. 58번 비철회성.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청약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59번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 기간을 꼭 정해야 되나요? 아니었죠. 아까 우리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고 60번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옳은 지문. 61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 62번, 63번 또라이 청약자.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하였다. 상대방이 구속된다, 안 된다?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거. 62번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63번도 틀린 지문.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구속되지 않으니까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당연히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64번. 갑이 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하였는데 을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을 하였다. 객관적 합치가 안 됐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64번 X, 65번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O가 되겠고 66번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것 맞는 지문이고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지문이고 아까도 우리가 요약서에서 봤지만 거절당한 종전의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1억짜리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고 다음에 69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고 70번 의사실현 이건 밑줄 그은대라고 그랬습니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청약자가 서점 주인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다라는 것 밑줄 그은 것을 안 때 성립한다면은 X, 그 인정되는 사실이 있은 때, 밑줄 그은 때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것. 71번 교차 청약.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되었다.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72번 교차 청약의 경우 양 청약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늦게 도달하는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73번 동일 내용 상호 교차. 교차 청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청약이 서로 내용상 합치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 74번 청약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특정인 청약자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라는 것. 75번 미국 유학생, 홍콩 유학생 무의식적 불합의.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오신한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불성립. 따라서 76번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이때는 불성립이니까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면은 X,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할 계약 자체가 없다라는 것. 다음 77번 겹치지 않은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겹치지 않은 계약의 성립 시기, 격승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 양가로 3번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78번 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계약 4월 1일 후 5월 1일 제3자의 방화로 가옥이 전소되었다. 이건 후발적 불능이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라는 것. 따라서 79번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 수용되었다. 이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요건이 갖춰지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 81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상대방의 무과실을 요한다. 지금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시험 지문을 지금 그대로 옮겨놨는데 사실은 이 지문은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알지 못했다라는 게 선이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알지 못한 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요한다. 선의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알지 못한 데 대한 상대방의 무과실을 요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무슨 말씀이 하시겠습니까? 선의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다. 어찌됐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라는 거. 82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은 한도가 있다.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라는 거. 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랬고 이제 140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항변권. 자, 그래서 동시항변권은 갑하고 을하고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을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갑은 을한테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대금 청구권이 있고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채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갑이란 애가 등기 서류는 제공하지 않고 등기 서류는 안 주면서 을한테 뭘 하느냐? 대금을 달라고 합니다. 대금 청구권 행사. 이거를 행사해 온다. 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오해를 하는데요. 갑이란 애가 을한테 등기 서류도 안 주면서 돈 달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요거를 물음표를 다시는 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됐나요? 만약 갑이 을한테 대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등기 서류를 반드시 주면서 대금을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을한테 동시항변권이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요거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면 어디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세탁기를 사러 하이마트에 갔습니다. 이것저것 보다가요, 저기 세탁기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계약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했다. 그럼 계약 체결하면 어떻게 하느냐? 돈 달라고 합니다. 세탁기는 안 주면서. 돈 달라고 하죠? 돈 줍니까? 주죠. 그리고 세탁기는 며칠 있다고 오죠. 여기 세탁기 안 주면서도 돈 달라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러면 여기 등기 서류도 안 받고 돈 먼저 준다. 뭔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세탁기도 안 받으면서 돈 먼저 준다. 뭔가 불공평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민법은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방패를 하나를 줍니다. 방패를. 그 방패 이름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동시에 이행하자고 항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마트에 가가지고는요. 우리는 이 동시항변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안 한 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방패를 을한테 줬고 요 방패를 을이 행사하느냐 행사하지 않느냐는 을의 자유입니다. 권리니까. 그래서 만약 갑이란 애가 을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다. 대금 지급 청구 소송. 등기 서류는 안 주면서. 방금 봤지만 돈 받을 이 권리가 있으니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란 애는 동시항변권으로 방패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를 안 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갑이 원고, 을이 피고, 판사님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계약서 보여주면서 매매계약 체결됐는데 얘가 돈을 안 줍니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란 애가 저는 지금 등기서를 못 받았습니다 라고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아 버리면은요 여기 원고 승소 요 판결이 떨어진다. 을은 너 매매계약 했잖아.
돈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금 지급해라 라는 판결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패로 막았다. 방패로 막았다. 그때는 상환 판결이라는 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원고 일부 승소입니다. 일부 승소. 자, 그 말이 상환 판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보십시오. 여기 갑하고 을의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입니다. 쌍무 계약이라는 것은 give and take의 관계입니다. give and take. give and take라는 것은 받기 위해서 주는 관계입니다. 받기 위해 주는 관계. 갑이란 애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대금을 받기 위해서, 을이 대금을 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그랬고 요 give를 뭐라고 하느냐? 급부. take를 뭐라고 하느냐? 반대급부. 반대급부. 그래서 다시 한번 갑이 을에게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판사님 매매계약이 있었으니까 돈 받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을이 동시행하면권이라는 방패를 막게 되면 요 give and take의 관계를 그대로 판결로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을이라는 사람은 어떤 판결이냐? 받고 줘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갑으로부터 등기 서류를 받고 너 대금 지급하여라 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떨어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여기 효과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잠깐 개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1항 보시면 동시행항변권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이행 거절 권능을 줍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본문만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단서.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에는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게 중도금.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하고라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요. 4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뭐 계약금 1,000만 원 걸었다. 이거는 이제 금액의 편의상 5월 1일 날 을이 중도금 4,000 지급하기로 하였고 6월 1일 날 잔금 5,000 주면서 등기 서류. 그러면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는 언제입니까? 6월 1일. 5월 1일 날은 여기 갑의 채무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선이행 의무니까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런데 2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중도금 4,000을 먼저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 뭐 가령 애가 파산을 해버렸다. 그러면 돈 먼저 주고 나서요. 요 소유권 넘겨받을 수 있을지 매우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 항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느냐? 불안의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시항변권은 일단 제목을 한번 봐보면 양가로 1번에 동시항변권의 발생 요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쭉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제목만 보겠습니다. 반가로 1번 동일한 또는 하나의 쌍무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대립하는 채무가 존재할 것. 이 말이 무슨 말인가는 그 밑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더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반가로 2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아까 6월 1일이 돼야 동시항변권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이제 그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넘어가셔가지고 141페이지에 보시면 박스에 제일 위에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아래에 보시면 동시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의 시험에서는요, 계속해서 인정되는 것, 인정되지 않는 것, 이거를 구별할 줄 아느냐, 요거를 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하나씩 해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시게 되면 양가로 3번에 동시행관계의 효가 나와 있죠. 되셨나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행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제목 행사효에 행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바로 우측에 저지효에 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아래 당연효에 당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우측에 지상, 지체책임의 지, 상계금주의 상,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기 동시화면권을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방금 동그라미 쳤던 걸 생각을 해보시면, 행당동에 사는 저 지상이를 봐라.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행이 뭐고, 예, 당이 뭐, 이제 설명은 나중에 드리지만, 일단은 행당동에 사는 저 지상이를 봐라. 봤더니 이 지상이가 뭘 하고 있느냐. 봄날 선이행을 하고 양손을 동동거리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뭔가를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여기가 전부 다 옵니다.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또는 동시행 항변권이 전속하는 경우. 자, 그래서 일단 행당동의 저 지상이는 내용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방금 여기, 이런 거, 여기. 상대방의 이 청권 행사를 저지하는 효력. 이거는 뭐 해야만 한다? 행사해야만 한다. 행사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진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효,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붙인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셔가지고 체크만 해두겠습니다. 거기, 이제 아까 제목을 읽었을 때 그 첫 번째 표에서 채권 양도 밑에서 두 번째 채권 양도 찾으셨나요? 네, 양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방금 여기 인정, 존속 이렇게 했죠. 그래서 채권 양도 바로 옆에 보면 존속해놓고 내용 설명은 나중에 하고, 동시행관계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에다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해주시고, 양도 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행관계는 존속한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바로 밑에 읽어봅니다.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행관계에 있다. 그래서 요거를 양손동동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양손동동,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기 밑에 표를 보면 예외해가지고요. 예외에서 위에 글의 끝에 보면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적어져 있죠, 여러분. 예, 이거는 아까 조문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선의행 의무자가 여기 선의행, 거기다 선의행에다 표시해 두시고, 예. 예, 내용은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선의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에 변제가 도래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에 의문한 쌍방의 의무는 마지막 동시행관계가 된다. 그래서 여기 다 전부 다 인정되고 존속하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 다시 가셔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 아까 행당동에 그 밑에 보시면 수령 지체의 경우 있죠. 수령 지체의 경우, 네, 거기에다가 여기가 봄날에 관한 겁니다. 봄날이 무슨 말인가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간단하게요. 우리 봄은 영어로 뭡니까, 여러분? 스프링.
스프링. 스프링은 다시 한글로 하면 뭡니까? 영수철. 그래서 이게 동시행 관계는 영수철이라는 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 지체의 경우 그 밑에다 가로해가지고 봄날 적어놓고 봄날이 스프링. 스프링은 영수철. 그래서 동시행 관계는 동시행 항변권은 영수철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는 사례, 부정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 당연히 내용 나중에 공부할 것이고 그거 말고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행당동에서 하는 저 지상이를 봐라. 봄날 선의행을 하고 양손을 동동거리고 있더라. 일단 체크만 해둔 겁니다. 체크만. 다음 시간에 요 각각에 대해서 여기 봄날 선의행 여기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